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의 책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위기의 상황 때 또한 그 리더십으로 그 위기의 상황들을 헤쳐나간 그러한 스토리들을 함께 다루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탄광 파업 중에 보여주었던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더 루즈벨트는 선거 유서 중에 마차 열차 충돌 사건으로 보름의 회복기를 보내게 됩니다. 즉 시어더 루즈벨트가 타고 있었던 그 마차가 전차와 충돌하면서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튕겨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리와 또한 얼굴에 철거상과 타박상을 입고 보름 동안 회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보름의 회복기를 보내면서 그는 탄광 파업 문제에 공적 개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루즈벨트가 라파에트 공원이 크고 보이는 침실에 갇히자마자 북동쪽으로부터 두려움에 가득 찬 하소연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대도시 시장들이 보내는 탄원이었는데 예컨대 뉴욕시장 세슬로는 현재의 석탄 상황은 부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백만의 무고한 시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라는 그러한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메인주에서는 석탄 부족으로 공장이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올라왔는데 수천 명의 직공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 호텔과 철도에도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네티컷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이미 적잖은 공장과 소기업이 문을 닫은 뒤였고 노동자들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실직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전역에서 병원들은 결핵과 디프테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었고 또한 교실이 습하고 서늘해서 학생들을 일찍 집에 돌려보냈지만 집에도 석탄이 없기는 마찬가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석탄의 부족으로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폭력 사태의 기운이 팽배했다는 것이었는데 작은 마을과 도시를 지나는 석탄 차량을 습격하는 무리가 또한 생겨났고 다리와 철길을 폭탄으로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석탄 기근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유혈극이 벌어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에게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분명한 건 석탄 기근이 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평가의 시간은 끝났는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더 루즈벨트는 어떻게 해서든 개입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리스 컨스 구디 박사님은 리더십의 또 하나의 그런 팁으로서 이 위기 관리 팀을 조직하다 라는 그런 팁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어더 루즈벨트가 무계획적으로 행정부 안팎에서 인재를 끌어모아 위기관리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가 조언을 받기 위해 규약한 7명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시각으로 파업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분쟁의 다각적인 해결에 맞추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모든 방향이 루즈벨트 자신과 그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수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그들의 됨됨이는 물론이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영향을 하나의 팀으로 결집하며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수주 전에 내린 결정이 그 팀에서 구체적으로 잉태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팀원으로 영입한 첫 인물은 윈스트랩
크레인, 매사추세츠 부지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매사추세츠는 석탄 기근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였는데 루즈벨트가 매사추세츠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이 의기투합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윈스럽 크레인, 이 윈스럽 크레인, 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매사추세츠 주지사, 즉 전차가 대통령의 마차를 들이받았을 때 루즈벨트 옆자리에 앉아있던 크레인도 땅바닥에 내던져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차가 대통령의 마차를 팍 들이받았을 때 그 안에 타고 떠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윈스턴 크레인 역시도 루즈벨트 옆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딪히니까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살았던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목숨을 구한 그런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보수적인 기업가 출신인 크레인의 불필요한 걱정을 조장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직접 경험을 근거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긴급한 주문을 내놓았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루즈벨트에게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번 파업을 조속히 끝내지 않으면 북부 지역 노동자들이 연료를 쓰려고 건물을 뜯어낼 겁니다. 가만히 앉아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태 해결을 미루는 건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었으며 크레인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워싱턴에 머물렀고 그 사이에 루즈벨트는 새로이 구성한 팀과 온종일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각 팀원은 기업계와 노동계, 정치계와 법률계를 대표한 인물들로 모여졌다는 것이죠. 이 탄광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위기관리팀이 조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전쟁통 장관 엘리후 루트는 입각하기 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까닭에 금융계와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도회사와 탄광회사의 경영자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부동의 1인자인 JP모건과도 연결되는 통로로 알고 있었다. 그 JP모건과 연결되는 통로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정청장인 헨리 페이는 입각하기 전에 시카고 앤드 노던 철도회사 사장을 지낸 까닭에 철도회사 소유주들이 사고방식을 또한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성 장관, 그 다음에 엘리후 루트,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출신이고 JP모건하고 아는 사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헨리 페이는 철도회사 사장이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시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민총장 프랭크 사전트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전트가 기관사 형제단의 대표를 지냈고 이 기관사 형제단 브라더후드 오브 로코모티브 파이어먼, 이런 기관사 형제들의 대표를 지냈고 세뮤얼 공포스의 존경받는 동료이자 존 미첼의 친구였다. 이 프랭크 사전트는 중요한 건 이 존 미첼 노동자들 대표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를 잘 이용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또한 펜실베니아 출신의 상원의원 매슈 케이 이는 무역 탄광 운영 방식을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루즈벨트의 소중한 통계학자 노동총장 캐럴 라이트가 같이 한 것이죠. 는 노동계와 기업 양측 모두를 대변했는데 물론 루즈벨트에게 파업에 간섭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조언하던 노스 법무장관도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게 총 7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레인은 매사추세츠에서 최근에 있던 마부들의 파업에서 얻은 근거로 행동 방향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크레인은 주지사 자격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를 같은 호텔에 초대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방을 차지한 채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소유주들과 노동조합 간에 서로 간에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크레이는 두 방을 부지런히 오가며 협상안을 끌어냈고, 이처럼 대통령이 탄광 소유주와 노동조합 대표를 워싱턴에 초대해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제안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크레인의 제안에 담긴 가능성을 즉각 파악했지만 위기관리팀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이 노동계 대표하고 또 이렇게 소유주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썩 내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파업이 대통령의 개입 없이 해결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개입하게 되면 계속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들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녹수를 제외한 모든 팀원이 대통령이 행동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게 되었고, 녹수는 향후의 모든 노동쟁의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존 녹스, 이 녹스는 계속 이 대통령이 개입하게 되면은 그럼 노동자의 그런 문제 가운데 대통령이 계속 개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결정되자 녹수는 항상 그랬듯이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며, 루즈벨트도 녹수는 우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정보가 노동조합 대표 존 미첼과 6명의 석탄회사 사장에게 보내졌다는 것이죠. 이 존 미첼, 노동자의 대표, 그리고 6명의 석탄회사 사장, 이렇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월 3일 오전 11시 이곳 워싱턴에서 당신을 뵙고 국가 전체의 주된 걱정거리가 된 석탄 공급의 실패와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를 쫙 뿌렸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전례가 없는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일은 전국 모든 신문의 머릿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콜리어스 위클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대표가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편 보수적인 신문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의 개입을 위험한 반미국적 실험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한 것이죠. 예컨대 저널 오브 코머스는 루즈벨트 씨의 충동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간섭 성향은 파업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리스 컨스쿠디 박사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상황을 재정리하는 그런 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시 백악관의 2층 응접실에 줄지어 들어오자 루즈벨트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내 초대에 응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서서 여러분을 맞을 수가 없군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손님들을 맞이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지금 전차 사고 때문에 지금 다 기부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휠체어에 앉은 채 응접실 한 구석에 차지한 루즈벨트는 푸른 줄무늬 목욕용 가운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흰 담요로 가린 부상당한 다리는 앞으로 뻣뻣하게 빠져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는 사람 함부로 이제 루즈벨트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을 못 하겠죠. 이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루즈벨트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서를 읽으면서 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석탄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3자가 있다. 경영자와 광부와 일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3자 간의 관계를 일단 밝혔다는 것이죠. 이 경영자, 석탄 경영자들이 있고, 석탄회사,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 3자 간에 다 이해관계가 걸린 이 석탄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루즈벨트는 자신이 경영자와 노동자 중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일반 국민을 대변할 것이다. 자신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을 확언한 것이죠. 파업에 개입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걸 인정했지만
현 상황이 견디기 힘든 지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적인 영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지만은 이 상황은 지금 전 국가적으로 지금 겨울에 다들 얼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집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피력을 하는 것이죠. 양측 주장과 제안을 두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욕심을 접어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애국심, 그다음에 공적가치죠. 공공의 이익.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 달라는 그런 전제를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의 하나의 기본적인 대전제를 일단 깔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윤 추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 전제를 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스여더 루스벨트가 탄광 파업에 개입하게 된 배경과 또한 그가 팀을 구성하여 이 사안을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적 리더십, 윈스럽 크레안, 엘리 후트, 헨리 페인 이런 7명의 집단적 리더십을 구성해서 위기관리 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그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집단적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어떤 지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집단적인 그룹으로서 이것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그건 상당히 이 집단을 잘 아우르고 또 의견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었고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또한 낭독할 때 그 있는 국무원들을 잘 설득하고 또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에서 가서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이 그룹 집단의 리더십이 결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죠. 똑같이 시어도도 에이브라함 링컨의 정기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집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회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좀 그 회의를 잘 이끌고 또 그 집단을 잘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의 하나의 리더십 될 수도 있고 그 집단을 이끄는 그런 집단의 리더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적 리더십은 양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리더십의 측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중립을 지키며 애국심이란 보다 높은 가치에 호소하는 리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토론된 내용입니다. 리더는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 리더에게 있어서 이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밸런스가 있어야지 이 모인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게 형성이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 잘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튜어트 루즈벨트는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잘 중립을 지켜가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리더가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쪽 편만 많이 들어도 안 되고 이쪽 말만 들어줘도 안 되고 이쪽만 너무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이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튜어드는 그런 입장들을 잘 지키고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노사 간의 어떤 중지적 리더십에 붙는 루즈벨트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의 소유주와 노동자 대표가 모인 그러한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자신이 중립적 위치에 있으며 양측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요구한다는 그러한 제안을 끝내자마자 3명의 지역 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뒷줄에 앉아 있었던 이 존 미첼, 노동자 대표죠. 이 존 미첼은 문자 그대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첼은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고 양측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다면 광부들은 즉각 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선수 치고 나간 것이죠. 국가가 위원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탄광파업 중지하고 다시 일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돼서 중립적 위치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파업 중단하고 다시 석탄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수 치고 나간 것입니다. 미첼의 기습적인 선언에 경영자 측과 대통령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경영자 측을 돌아보며 물었는데 여러분은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 베어는 동료 경영자들과 서둘러 이제 협의한 뒤 일어서서 미첼 씨의 어떤 제안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미첼을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자의 대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제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라고 단호히 말했고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일단 해산했다가 3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지요. 그때 여러분의 제안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모였을 때 조지 베어, 이 조지 베어는 석탄회사 경영자죠. 경영자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재정리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베어는 2만의 노동자가 탄광으로 복귀해 석탄을 생산할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미첼과 그의 패거리의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미첼을 까고 나가. 너희 패거리 때문에 이 지금 석탄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너희만 빠지면은 석탄 공급 못 알아야 돼. 노동자들이 그렇게 불만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것이죠. 또 시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면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민의 유일한 수호자인 법의 지상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거 뭐냐? 행정부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 다 잡아놓고 처벌하지 않고 저렇게 놔둬가지고 지 말 마음대로 하게 하고 우리들의 절대적인 소유권에 왜 침해를 주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나선 것이죠.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부가 개인의 재산의 파괴를 예방하고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방군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경멸받아 마땅한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자들이 굉장히 이게 자존심이 크고 또한 자기들이 굉장히 거만한 거죠. 대통령이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영자들은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월스트리트 파워를 가진 사람이야. 네 대통령은 한번 4년 끝나면 없어지지만 우리는 평생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네가 뭐해? 빨리 군대 파견해가지고 우리 재산 보호해야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건방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탄광 소유주들에 대해 그들은 나에게 질서 유지에 무관심하다며 모욕을 가했고 탄광 노동조합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녹스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또 탄광 소유주인 존 마클이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범법자들과 타협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긴장감은 최고에 달하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야, 네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는 거야. 저 사람들은 범죄자인데 우리가 범죄라고 지금 타협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도리스 카운스 구디 교수님이 또 한 가지 주는 뉴스에 대한 팁으로는 에브라임 링컨 역시도 똑같은 팁이 있었지만 여기서 분노를 억제하라는 거죠.
에브라임 링컨 역시도 굉장히 남북전쟁 또한 또 해방선언을 발표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분노와 어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막 빨리 자신의 돈을 글로 써가지고 막 쓰고, 그다음에 천천히 그 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걸 다 째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를 억제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분노를 억제하는 건 리더십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자 측은 미첼을 괴롭히고 자극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고 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나에게 무리하게 이를 데 없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화를 참고 말다툼에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세어도어가 이렇게 나중에 글을 쓴 내용들입니다. 마클이 범법자들과 타협하기를 원했다는 이유로 루즈벨트를 비난했을 때 루즈벨트는 분노가 거의 폭발할 뻔했다는 것이죠. 훗날 인정했듯이 그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움켜잡고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었다는 것이 루즈벨트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또한 저 노동자 대표를 자극시켜서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전략인 것이죠. 거기에 결코 대통령은, 루즈벨트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존 미첼 역시도 워낙 노동자 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떨어지는 그런 모든 비난과 격렬적인 그런 언어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했다는 것이죠. 도리어 존 미첼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움켜잡고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그럭저럭 억눌렀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존 미첼의 자절하게 놀라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첼은 온갖 자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이 있고 또한 점잖게 행동했으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존 미첼은 노동자의 대표로서 내공이 굉장히 높게 있었다. 그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의 어떤 탄광 노동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만으로 미첼은 그들 모두를 압도했으며 루즈벨트가 의도적인 폭력과 살인에 대한 경영자 측의 비난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존 미첼에게 물었을 때 미첼은 7건의 죽음이 있었다는 걸 주저없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사건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건의 죽음은 경영자 측의 청원 경찰이 주된 원인이었고 나머지 4건도 노동자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와 제 동료들에게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오면서 저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과 말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루면서 마음껏 딱 다짐하고 저 사람들이 아무런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려들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협상이 실패할 듯한 분위기가 점점 짙어졌을 때 루즈벨트는 갈등을 해소할 최후의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탄광 소유주들에게 자신이 지명하는 조사위원회의 문제 해결을 일임하지 않겠느냐고 다시 물었는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존 미첼과는 어떤 종류의 거래도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고 석탄 재벌들은 응접실을 받기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노동자와 대통령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경영자고 회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 주인과 같은 존 미첼과 절대 협상할 수 없으며 이것을 중간에 중재한 대통령도 조차 잘못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라고 인정했는데 루즈벨트는 마크 헤나에게 보낸 짤막한 편지에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과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인정했는데 비록 그 만남은 실패했지만 실패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계획은 계속 진행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도리스 건스 구디 교수님의 팁은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기록하라. 뭔가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날 아침 모임을 시작하기 전 루즈벨트는 참석자들에게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속기사를 모임에 참석시켜 전 과정을 기록하겠다는 허락을 얻었고, 한 언론인의 평가에 따르면 그 기록은 미국이 건국된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를 문서로 기록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백악관을 떠나자마자 백악관 관리들은 속기사의 속사를 풀어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작성된 의사록은 정부 인쇄국 Government Printing Office로 넘겨져 소책자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영자들이 존 미셸과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비난하고 협박하고 또한 경멸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속기사들은 다 적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속기사들이 이것을 다시 그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그거를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언론에 쫙 뿌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바로 내가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민들은 그 소책자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렇다면 그 결과는 국민들이 일단은 행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잘못인지를 가려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중적으로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정부가 개입하면 된다. 노동자들이 잘못했다면 노동자들이 가면 되고, 이 경영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경영자들이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은 이 문제, 그러니까 탄광 파업으로 인해서 석탄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난방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부담감을 이 회의를 통해서 쫙 내려놓은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해안이 뛰어난 것이죠. 정부 인쇄국으로 넘겨진 소책자로 제작되었고, 참석자들은 모든 발언이 수록된 소책자를 두고 한 언론인은 정부기관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제작한 작품 중 하나라고 경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책자는 자정 마감 시간 전에 신문사에 전달되었고, 이튿날 조간 신문의 머릿기사로 다뤄졌다. 이미 국민들에게 쫙 퍼졌다는 것이죠.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어가 탄광 재벌과 노동자 대표와의 사이에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회의를 주재한 리더십의 인내와 함께 노동자 대표 미첼이 온갖 공격에도 화내지 않는 그의 인품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화를 피하고 리더십을 계속 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토론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루즈벨트 역시도 그가 겪은 그러한 인생의 굴곡과 힘든 것들, 그리고 배드필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카우보이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용기라던가 어떤 대범 이런 것들을 기르고, 또 경찰위원회에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경력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어떤 그런 여론의 흐름들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분노나 화는 절대 내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 미첼 역시도 수많은 이 탄광 노동자를 얼마나 억쓰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루면서 또한 그러한 순간순간의 위기를 겪어내가면서 자신의 분노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기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리더십으로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어떤 과하다 싶으면 그것을 낮추고, 또 분노가 난다 싶으면 그것을 가라앉히는 이러한 내적인 능력이, 내적인 리더십적 능력이 그에게 굉장히 크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해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좌충우돌,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내적인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 뛰고 겪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어도나 에이브람이나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이 정치 생활을 해나가면서 크게 이 바운더리가 크게 넓혀지고 마음이 굉장히 크게 넓혀졌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치적 리더십 특히나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파업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창조적인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컨스 박사님이 주신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언론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언론에 전달하는 이 메시지 관리를 철저하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광 소유주들과 노동조합 대표의 회의에 대한 속기록이 소책자로 만들어져 언론에 배포된 이튿날 아침 전국의 언론을 통해 모임 상황이 머릿기사로 다뤄진 덕분에 루즈벨트의 실패감은 크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가 떠안아야 될 그런 많은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언론이 대통령의 정중하고 품위 있고 공명정대한 행동과 석탄 재벌들의 무례한 태도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초책자를 읽으면은 그 당시 회의 상황이 무엇인지가 쭈루룩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여론으로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석탄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온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에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모임을 시작하며 루즈벨트가 제시한 성명서가 도시와 농촌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 이것이 읽혀졌고 제3자가 민간 분야의 분쟁에 관심을 갖고 개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움켜잡았는데 주간지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중을 제3자로 파업에 끌어들임으로써 대중의 이익이 노동자나 자본주의자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담하면서 현명한 해법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이 파업 관계는 회사와 또 노동자의 관계인데 그 결과로 피해보는 사람이 대중이기 때문에 이 대중의 이익 자체가 노동자나 자본주의보다 더 중요하다. 제3의 이익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이익을 공식적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공공의 어떤 이익 이것에 배치되면은 노동자든 사용자든 다 잘못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존 미첼과 조지 베어의 상반된 태도도 일으키고 또 일으켰다는 것이죠. 존 미첼은 굉장히 노동자 대표면서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고 이 조지 베어는 협박하고 이 강박하고 그렇게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의견만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어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이러한 굉장히 거만한 그런 모습 이 두 가지 태도가 대중들에게 그냥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탄광 노동자의 편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이죠. 존 미첼은 무척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중재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적극성을 띄웠고 단 하루라도 유혈극이 발생하면 대중의 동정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폭력의 산발적인 발생을 진심으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루즈벨트는 대통령 못지않게 큰 홍보 효과를 얻은 것이죠. 반면 탄광 소유주들은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행복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대중의 반감을 샀다는 것이죠. 계속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 소유권을 침해한 저 사람들은 범죄인데 왜 저 사람을 처벌하지 않나? 이렇게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그냥 이 소책자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며칠 후에는 단순화된 도덕극이 미국 국민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공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장면을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극과 시각화했다는 것이죠. 점점 이 해결책이 대중으로
확산되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석탄 재벌은 진 자주색 제복을 입은 하인들의 시종을 받아가면서 멋진 마차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고, 이것이 이제 연구로 꾸며진 건데, 탄광 노동자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터벅터벅 걸어서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게다가 조지 베어가 탄광 소유주의 명분을 북돋우기 위해서 파업을 선동하는 노동운동가보다 무한한 지혜를 지닌 하나님에게 미국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기독교인이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난과 조롱이 빗발쳤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마치 그 권리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것이냐, 네가 그렇게 재산을 많은 것이 하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네 재산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받았다는 것이죠. 보스턴의 한 신문은 왕권 신소설이 나쁘지만 부자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만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루즈벨트의 결정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고, 하지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워싱턴 타임즈는 워싱턴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대통령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전국이 마음을 졸이며 긴장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자의 대표 이야기도 다 들었고, 이 사용자의 잘못된 그런 모습도 다 봤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이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기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리스 컨스 구드윈 박사님 주신 또한 리더십 한 가지 팁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 루스벨트는 한 친구에게 중대한 국가적 문제에 열중할 때는 내 생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또한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루스벨트는 격렬한 활동으로 정신적 균형감을 유지했고, 따라서 그의 편지에는 시끌벅적한 테니스 경기, 또한 숲이 우거지고 낭떠러지가 많은 록크리크 공원에서의 힘든 하이킹, 또 권투 연습을 함께할 스파링 파트너를 구하려는 이야기 등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일본 레슬링 선수에게 내던져졌던 재미있는 경험담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는데, 그들과는 체구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상대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려지다가 매트리스에 내던져졌지만 그들이 무척 기술이 뛰어나 전혀 다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유럽식 목금술 싱글 스틱이라는 경기를 한 것도 무척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 싱글 스틱, 이게 목검술인데, 유럽식 목검술. 바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계속 지금 탄광파업에 마음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컨센트레이트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함몰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다시 객관적으로 돌이킬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루즈벨트에게는 격렬한 활동, 뭐 승마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레슬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 역시도 연극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연극을 보면서 다른 이런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와서 휴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리더십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부터, 사로잡힌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휴식을 일어났던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브라함 링컨도 그리고 시어더 루즈벨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친 다리로는 그렇게 신나게 움직일 수 없었던 까닭에 루즈벨트는 가장 신뢰할 만한 오락거리,
즉 독서의 맹렬히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루즈벨트는 문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도피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재미있는 모험을 간접적으로 즐기고 자유롭게 숨쉬며 위대한 공적을 완수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책이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 주된 요소였다고 말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갇힌 루즈벨트는 의회 도서관 사서 허버트 퍼트넘에게 내 특이한 취향에 들어맞는 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퍼트넘은 폴란드 역사와 초기 지중해를 지배한 종족을 다룬 책을 루즈벨트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전혀 지금 이 상황과는 떨어져서 시기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책을 루즈벨트에게 선물을 한 것이죠. 이틀 후에 루즈벨트는 몹시 기뻐하면서 이 퍼트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던 책을 정확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가스통 마스페로를 읽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지중해 종족에 대한 주세페 세르지의 이론을 틈틈이 읽으며 머리를 식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 의무와 관련된 모든 것 예컨대 석탄 파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고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관계를 다룬 역사서를 읽으며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뭔가 자신의 생각을 쉴 수 있는, 그리고 그 함몰된 그런 어떤 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어느 리더십이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도리스 컨스쿠딘 교수님이 주신 팁으로는 복수의 전략을 마련하고 또한 파격적인 대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모임이 실패로 끝난 뒤에 루즈벨트의 행보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가 준비한 몇몇 계획은 행정력이 간섭하는 정도와 엄격성, 설득부터 강압까지에서 달랐지만 해당 지역의 기온이 급락할 때 연료 부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했다는 것이죠. 또한 봄과 여름에 루즈벨트를 괴롭히던 상황은 마침내 완전한 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겨울이 다가가면서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윈스트롭 크레인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북전쟁보다는 위기가 덜 심각하지 않느냐며 파업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전국이 곧 멈춰버릴 것 같았으며 루즈벨트는 필랜더 체이스 녹스와 엘리우 루트에게 사악한 전례가 될 만한 중대한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는 비밀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또한 급진적인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얻었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즉 겨울철에 난방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익을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절대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한 것이죠. 그 계획은 루즈벨트가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비밀에 붙여졌는데 링컨이 국무위원들에게 노예 해방 선언의 문서로 반론을 제기하는 걸 허락했듯이 링컨이 바로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서 누구든지 문서로 반론을 제기됩니다 이렇게 했듯이 루즈벨트도 그 계획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두 국무위원 녹스와 루트에게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원하면 언제라도 반론을 문서로 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원치 않으면 문서로 나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문서를 제시하라, 이렇게 그 길을 터준 것이죠. 루즈벨트는 전시에 있는 것처럼 최고 사령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았으며 또한 루즈벨트는 그 급진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인 두 방법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방법 하나하고 덜 급진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이 복수의 그러한 방법들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즈벨트는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효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겁니다. 위기관리팀은 윌리엄 A. 스톤 펜실베니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해 주 방위군을 탄전에 파견해서 노동조합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으면 수만 명의 광부가 탄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영자 측의 주장을 한번
검증해보자고 제안한 것이죠. 경영자 측의 경직된 태도는 민심을 악화시켰지만 그들의 이런 주장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경영자들의 거만한 태도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경영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탄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동의하거나 호응을 보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그렇다면 한번 그 여론이 가는 대로 실제로 한번 그렇게 노동조합이 탄광 광부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번 주 방위군을 파견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이죠. 스톤 주지사는 그래서 루즈벨트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아닌 국민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으니 이 역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톤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고 그로부터 36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펜실베니아 주 방위군이 탄전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영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게 되었는데 지극히 사소한 수의 광부만 복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노동조합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위군을 파견한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그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출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처우가 나쁘다는 것 그리고 뭔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탄광 노동자들 모두의 어떤 중지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도적 다수가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파업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차선의 계획, 즉 파업의 원인을 조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절한 해법을 권고하는 조사위원회, 블루리본 커미션의 설립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경영자의 주장처럼 그렇게 일부 노동자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과연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법을 공고하는 조사위원회, 블루리본 커미션의 설립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개입의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애쓰던 루즈벨트는 합중국의 상태에 의해 의회 보고할 권한을 헌법에서 위임받았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고 어떤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더 로즈벨트가 탄광 소유주들과 노동조합 대표와의 모든 대화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이후에 탄광 소유주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제적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도를 지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탄광 소유주들이 겉보기에는 믿지만 그들이 주장한 것이 국민들의 일부의 호응을 얻는다면 그것을 또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리더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토의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열린 그런 마음, 리더십으로서 좀 이렇게 일단 내 고집을 일단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것이 끝까지 내가 고집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 그건 아집이고 그건 버려야 된다는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방향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신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중지라든가 어떤 민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 자신이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시도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또 새로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창조적인 리더십, 우리가 제임스 맥그리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에서 배웠듯이 하나의 창조적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 이 리더십에서 또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은 알고는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리더십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 매몰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또한 객관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어떤 탄광 노동자에 대한 탄광 문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한 다음 시간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어도어가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었나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리더십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4월에 많이 기온이 올라갔지만 또 건강 늘 잘 유지하시고, 또한 이 봄에 또 좀 산책도 하시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좀 평안하게, 또 매몰된 그런 문제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또 마음에 또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지 또 이렇게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